안녕하세요. 아마 저만 넥타이를 맨 것 같아서 지금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걸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일단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왔으니까 계속 끝까지 상황 인식을 못 하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넥타이를 맸고요. 아까 우리 김성태 팀장님 뒤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좀 제가 부처님 계신데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기 팀만 계신 건 아니죠. SK도 계시다고 좀 그래가지고 뭐 저 IT 전공자분 반, 나머지 반 뭐 이렇게 계시다니까 할게요. 그래서 그뭐 작년에 이제 3월, 4월 달에 이제 제가 핀텍 지원센터장으로 금융위원회 산하로 왔는데 이게 뭐 비상근의 무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이제 학교에 있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갔는데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아마 이제 앞에 말씀하신 분 아마 제 뒤에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디지털 언어로 얘기할 것 같고 저는 아날로그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냥 있는 거 가져왔는데 이거 관계없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센터가 시간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데모데이를 뭐 때로는 뭐 종로 쪽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판교 그 경기 청주혁신센터가 있는데 이제 핀테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오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인프라를 좀 깐다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새로운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핀텍이 뭐 이제 그런 쪽에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깐다는 차원에서 뭐 이를테면은 뭐 여기 우리 박수영 의장님이시다고 대표님이시도 한데 이런 이제 전자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파이낸셜 마켓 쪽에 좀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엔트리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뭐 절차 이런 것들 이제 손을 댄 것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센터를 만들어 갖고 이제 핀텍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핀텍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제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니까 사실은 뭐 금융 상품이나 금융 시장의 발달 과정과 동일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제, 송금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장 소비자하고 만나는 그 최종적인 그런 단계니까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겠지만 거기서 좀 더 돈이 모이게 되면 뭐 대출 이슈도 생기는 거고 더 많이 모이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더 많이 모이면 이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갖다 어떻게 좀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결제, 송금, 대출, 투자, 자산 관리, 운용, 보험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제 보험 금융시장의 전 범위를 다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은 수익 모델들이 나왔고요. 해외 쪽은 뭐 다른 분야도 굉장히 개화가 많이 돼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있는 수익 모델 만든 분들이 좀 와서 시장에 좀 본인들을 갖다 알리려고 할 때 투자자를 만나고자 할 때 핀텍은 아무래도 금융시장, 금융기관과의 만남이 일차적이니까 금융회사와 연결시킴을 좀 바랄 때 이런 쪽이 있을 때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수익 모델 그런 부분들을 뭐 좀 도와드려서 멘토링 어드바이저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센터에는 이제 한 51개 정도 그러니까 은행, 카드사, 증권, 보험, 자산운용 이런 쪽에서 이제 파견 나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런 그 각각의 핀텍 수익 모델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뭐 몇 군데 뭐 결제다 그러면 은행 쪽으로 또 카드사 연결되고 다른 수익 모델이 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그거 갖다가 좀 이거를 좀 어드바이스 좀 해드리고 법적인 게 있으면 법적인 거, 특허적인 게 있으면 특허적인 거 갖다 어드바이스 해서 다듬어 드린 다음에 거기서 좋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투표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매달 한 번씩 데모데이를 할 때 5개에서 한 7개 정도 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언론에 홍보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해왔고요. 펀드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 펀드 만들어서 펀드 포 핀텍이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투자도 좀 저희가 하도록 유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인프라 갖다가 작년도에 깔아왔고요. 올해는 주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그 각 시장에서의 좀 의미 있는 것들 만드는 걸 구체화시킨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작년도에 뭐 대략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건 결정됐지만 이를테면 뭐 뱅킹 쪽에는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국회에 가서 계류가 돼서 인터넷 전문은행 그걸 갖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제 예비 인가는 작년에 났고 올해 말에 이제 본인가를 신청하면 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돼 있고 캐피탈 마켓 쪽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자그마한 그런 벤처 또는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펀딩 자금 조달을 할 때 기존의 이제 증권사나 이런 쪽에 아날로그적인 어떤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인터넷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이때까지 그런 창업 또는 뭐 벤처 기업처럼 수익 모델이 좀 아직까지 크리하지 않은 기업들은 일반인들이 뭐 들어가기에는 좀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있다 해가지고 대개 아주 소수의 그쪽에 전문적인 사람들만 투자하는 엔젤 시장이나 벤처 캐피털 마켓 쪽에서 주로 펀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자본시장법으로 들어와서 부투적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각 시장에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 모델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의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모아가지고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서 벤처성의 핀텍 업체들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도록 또 그게 엔드 유저한테 얼마큼 좀 잘 매치가 되는지 갖다 이렇게 피드백에서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API 플랫폼이죠. 그래서 은행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들 거 다 모아갖고 하고 있고요. 증권시장 캐피털마켓 쪽은 코스콤이라고 있어요. 지금 증권전산 옛날 증권전산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올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국내에서 키재기만 해갖고는 좀 소용이 없으니까 올해 이제 해외에 좀 나가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뭐 한 저걸 정도에서 나간 것 같아요. 올 때부터 캄보디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런던은 제가 2번 갔고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이징 가서 이제 데모 데이를 이제 하죠. 그래서 해보는데 느끼는 건 있습니다. 갈 때 이제 핀텍 업체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은행이나 카드사나 이제 금융회사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나갔다 오면서 이제 그 금융회사 분들도 지금까지 좀 핀텍에 대해서 좀 그게 좀 수동적이거나 좀 그게 뭐 정책적으로 지금 미니까 좀 하지 이게 좀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개도국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 가게 되면 이게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갖고 알려진 것들이어서 저는 그냥 이건 스킵을 하고 딴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그래도 되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저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이런 쪽에 테크놀로지도 많이 아시고 도사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국회 어저께 뭐 얘가 있어가지고 패널로 좀 와달라서 잠깐 갔다 왔는데 주제는 AI와 의료의 미래였어요. 하고 이제 서울대 김주환 교수가 이제 발제하고 패널로 제가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앉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핀텍 그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핀텍 얘기를 할 때 상반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이제 녹색금융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녹색금융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전 정권 MB 때 이제 녹색금융이 있었잖아요. 이번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 창조경제가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핀텍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는 1초 뒤도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핀텍은 녹색금융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공통적인 거고 녹색은 밸류죠, 밸류. 그건 가치의 문제고 핀텍의 텍은 우리 여기 SKT 계시지만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좀 뭐 나중에 좀 가다 보면 또 시들해지고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글로벌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핀텍은 디폴트 같다 이제 그냥 당연히 가는 거다. 이제 은행분들도 뭐 은행연합회 사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핀텍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하다가 지금 굉장히 막 뛰어들죠. SK도 뛰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뛰어들었고 최근에 또 이제 뭐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맞냐? 장사를 하고 지금 다보스 포럼 회장이 슈밥이 그냥 뻥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그래도
뭐 여전히 3차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뭐 이게 핀텍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로 이제 금융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앞으로는 디지털 금융 쪽, 디지털 활용하는 것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전에 10월달 초에 9월이구나. 9월달에 이제 중국에 뭐 촬영 때문에 알리페이 마을을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갔다 오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4차 산업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문과 쪽이기 때문에 좀 가끔 가다가 이제 혼란스러워요. 이게 4차 산업이 뭐냐.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의들을 다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내 나름대로 정의하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첨단 기술이죠. 일단 첨단 기술은 계속 과거에도 지금도 뭐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하겠죠. 근데 이 첨단 기술이 과거와 달라진 거는 환경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모바일이다. 인터넷도 PC 레벨하고 이제 뭐 스마트폰 모바일은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C 레벨은 뭐 이제 집에 한두 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해서 시간 공간의 제약이 확실하게 있지만, 모바일은 개개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시간 공간의 제약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이 앞으로 환경 더 바뀔 환경까지 포함해서 괴물 세 마리가 쓰리 몬스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 GPS와 모바일 스마트폰과 앞으로 다가오면서도 블록체인 세계가 앞으로 21세기 이후를 완전히 장악하는 세 마리의 몬스터가 될 거다. GPS하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렸고, 시간 공간의 제약을 없애면서 소비자 생산자가 다이렉트리 만나기 위해서 P2P로 바꿈을 해가지고 중간 유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직 없어진 건지 아니지만 앞으로 다 없앨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근데 중간 유통이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사실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3차 산업이 다 사실 유통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산업이 난리가 난 거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건데, 제 생각은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이 권력을 줬어요. 지금 글로벌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내면요 70% 이상이 다 ICT 업체입니다. 미국에는 가파가 있고 중국에는 배트맨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인데, 가파는 뭐예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SKT라서 다르군요. 근데 여기는 악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마존이 앞 두 번째냐, 애플이 두 번째냐, 아니 악의 포인트가 있는데, 가파든지 가파입니다. 배트맨 뭐예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예, 맞습니다. 제가 매는 붙였어요. BAT보다는 배트맨이 낫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사실 다 장악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삼성은 22위죠 글로벌리. 지금 22위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른 수고도 막 쥐어짜고 뭐 온갖 책을 많이 쓰고 온갖 신조를 다 만드는 쇠결치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쥐는 어딘가 있겠죠. 그러나 존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가파와 배트맨이 천재들이어서 그러냐? 아니죠, 아니에요. 뭐예요, 박사장님? 뭐예요? 이거는 그만큼 환경의 변화가 무섭다는 거죠.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냐 보면은, 어느 나라도 인터넷을 인프라스트럭처로 처음에 생각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인터넷을 인프라스트럭처로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다 법적인 규제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없잖아요. 국경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이 권력을 다 줬죠. 어떻게 줬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7, 80%가 다 그런 기업이라는 거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손에 줬다는 얘기죠. 시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장이 된 거예요? 생산자 소비자가 거기서 만난다는 얘기죠. 거기다 올리고.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의 텐센트는 미친 듯이 밖에서 M&A를 합니다. 그죠? 미친 듯이 M&A를 해요. 온갖 분야 잡동사니 다 거의 뭐 우리 옛날에 재벌들의 문어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승자의 저주 이런 거 아직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걔네들이 M&A 갖고 어떤 걸 가져가면 밸류를 막 올립니다. 걔네들, 그죠?
왜 그래요? 걔들이 경영의 신이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저 친구 잠 못 자게 하네. 그냥 모르겠네. 이건 우선 아날로그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온라인에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얘네들은 온라인 이런 쪽으로 인터넷으로 해갖고 군살 빼기에는 좋은 구조입니다. 그죠? 좋은 구조예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죠? 시장을 쥐고 있어요. 시장을. 인터넷 시장을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를 들면 알리바바는 공급자 플랫폼을 쥐고 있는 거고 전자상거래로 시작했으니까 텐센트는요. 수요자 플랫폼을 쥐고 있는 거죠. 위챗, QQ, 펭귄을 쥐고 있잖아요. 8억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딴 데 대비 조금만 경쟁력이 있으면 다 땡겨오겠죠. 애널리스트 미치듯이 쓰는 거예요. M&A 할 때마다. 얘네 밸류 시가총이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앞으로 한참 동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이리서부터 깔아버리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무서운데 알게 모르게 걔네들이 권력을 줬다는 거죠. 그럼 권력을 준 게 뭐냐? 에브리바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 안에. 이거 부모는 팽개쳐도 이건 못 팽개치잖아요. 전 인류가 만약에 전부 일어나서 불 속에다 이걸 집어던진다 스마트폰을. 그러면 얘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무서운 환경으로 됐다는 얘기죠. 어떤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미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으로 손안에 오게 된 이 모바일은 PC 레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PC는 이게 시공의 제약이 있는 거고 손안에 있으면 이제 시공의 제약이 없어진 거니까. n 플러스 n이 아니고 n 곱하기 n도 아니고 n의 n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n은 사람 숫자, 수요자, 소비자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n은 뭐예요? 상품의 개수, 공급선, 생산자가 공급하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n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지는데 그 컨비네이션이 뭐냐? 수익 모델이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왜 이렇게 많은 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세 번째 꼭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첨단 기술이 그건 과거도 계속 가는 거죠. 두 번째 과거 대비 지금 바뀐 거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촘촘하게 된 거예요. 이제 개개인으로 전 세계 캄보디아도 90% 이상이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재무장관이랑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30%, 90%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외자 동원해 가지고 은행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갖고 매판 자본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수지도 얼떨결에 정권 잡았잖아요.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이거 미얀마 같이 따뜻한 곳이 뭐 산무작하는 곳 아닙니까 쌀을? 근데 쌀을 수입해요. 그래서 왜 수입하나 봤더니 그냥 농사 안 하고 옆에 가서 딴 나라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산무작하면 돈도 좀 버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금리가 너무 비싸요. 벼농 짓고 수확할 때까지 사이가 비잖아요. 그럼 자식도 교육도 시키고 뭐 해야 되니까 돈도 꾸고 그래야 되는데 30-4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수시타세 안 맞아. 매출이익률이 벼농사가 안 맞는다고 하면 40% 50%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때려쳐 가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 개판이니까 은행이나 이런 거 갖다 넣어줘야겠는데 내자가 없어요. 미얀마에 뭐 내자가 있겠어요? 자기네 자체 돈이. 외자를 끌어들인다 하니까 다 이게 옛날에 선진국이고 다 식민지 제국주의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이거 군사 독재 정권을 갖다 물리쳤더니 이놈들이 매판 잡아 끌고 들어오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빙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SKT 같은 데가 딱 가셔가지고 핀텍 뭐 그런 콘텐츠 업체 제공하는 데 같이 가도 되죠. 우리가 해줄게. 돈 안 들여도 된다.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하자.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갑자기 확 제가 들이댔나요? 근데 주무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지금 급변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요새 블록체인은 그럼 왜 블록체인이 완성도가 높은 기술인가요? 대단한 건가요? 저는 기술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직도 비효율적이고. 그럼 왜 이렇게 열광해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인터넷 모바일이 촘촘해져가지고 개개인들이 더 많은 n의 n승으로 간다. 결국은 아날로그 월드는 줄어들고 디지털 월드 비중이 높아질 거다. 우리가 오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30% 40% 맥시멈 50% 갈지도 모르죠.
그러면 아날로그 때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관습 모든 것들이 디지털 세계에 맞는 것이 또 다 나올 거예요. 반드시 다 나옵니다. 그건 엄청난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날까?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가게 되면 넌 페이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재화든 서비스든. 근데 재밌는 거는 인간끼리 한 넌 페이셜 거래도 우리가 불안하지만 이거는 내가 내일 박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저께 보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끔은 한 번씩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체크가 돼요. 근데 앞으로 인간끼리 하는 넌 페이셜 거래 다음에 오는 건 뭐죠? 기계끼리 사물끼리 하는 넌 페이셜 거래가 되는 거죠. 뭐 사물이 뭐또 페이셜이 있겠어요? 내가 넌 페이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IoT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밥 먹고 나와서 일하고 다시 들어가 잘 때까지 생각해보면 90%는 아마 루틴 할 거예요. 그잖아요. 저희 생활의 90% 이상은 루틴 할 거라고요.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이건 전부 IoT에 맡길 거라 이거죠. 앞으로. 그럼 처음에는 좀 굳어보겠지만 그 다음에 보겠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인간끼리 넌페이셜은 그래도 기계끼리 사물끼리 한 넌페이셜 비중이 90%가 이상이 되면 그때 일어나는 거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이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별적인 회사 개별적인 수익 모델의 이슈가 아니에요. 어떤 이슈예요?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이나 다른 거 크게 얘기할 때 정부가 할 굉장히 중요한 롤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생기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IoT가 자동으로 막 돌아가고 그다음부터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90% 이상일 경우에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아예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하게 포커싱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블록체인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일단 제일 앞단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쫙 머리 좋은 놈들이 쫙 보니까 이번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안 당해요? 옛날에는 어리버리 몰라갖고 뭐 빌 게이츠니 뭐 누구니 이런 돈 나와갖고 막 해갖고 그냥 청바지 입고서 뭐 게라지 창업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지들이 표준해갖고 다 헤쳐먹었잖아요, 그죠? 표준 만들어서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쭉쭉쭉 오는 거죠. 구글 오고 지금 애플 오고 그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애플은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갖고 지들 나름대로 좀 헤쳐먹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터넷이 모바일이 세상을 다 장악했다 이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디지털 월드가 커져가지고 50%가 되고 아날로그 50%면 이제는 거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이 굉장히 빅 이슈가 돼서 시스템 리스크가 된다라고 보면 그거를 만약에 표준을 만들어서 프로텍트하고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놈들이 나와서 일반 소비자들이 야 저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권력을 누가 줄 거냐? 그놈이 주는 거죠. 그놈이 가파나 배트맨 중에서 고르는 거죠. 구글 미안해 너 안 돼. 애플 오케이. 아마존 오케이. 페이스북 노. 알리바바 당신 키가 작아서 안 돼. 텐센트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거래 안전과 보안을 장악한 그 컨소시엄 시스템과 인터넷 모바일 장악한 시스템이 같이 손을 잡은 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놈들이 장악을 할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재화 서비스의 거래를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죠? 저는 블록체인에 지금 열광하고 그쪽으로 뛰어드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뭐 기술적으로 막 저기 해갖고 야 이건 지금 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박이 터질 거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각도에 생각하고 디지털이 분명히 앞으로 지금 5%에서 10%, 20%, 30%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그러면 분명히 얘네들은 갈수록 힘이 세질 거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첨단 기술, 인터넷 모바일로 해서 지금 세상이 개인과 개인,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가 촘촘하게 n의 n승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뀐 시스템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 것 같다 활용을 하는 거냐면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단위로 쏟아내고 있는 빅데이터. 특히 생산자는 지 물건 팔아먹으려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건 당연한데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이전 세상하고 지금 바뀐 거는 소비자, 수요자의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실시간 베이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카톡으로 예를 들면 미국은 페이스북으로 중국은 웨이신 웨이챗으로 이걸로 미친 듯이
소비자 수요자의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구름 위로 다 날려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 빅데이터와 공급자 빅데이터, 소비자 생산자 빅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딥러닝도 가능하고 러닝머신도 되고 알파고도 나오고 뭐 약한 인공지능인지 강한 인공지능인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더 좋은 제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미친 듯이 사람들이 제잘되니까 그거 갖다 계속 이를테면 뭐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놀라운 건 중국이 일단 시스템이나 모양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어요. 기술은 지금 납부됐지만 근데 기술도 제가 볼 때 이런 속도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잡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알리바바가 상해에 있는 상치주탄이라는 자동차 회사하고 손을 잡고 인터넷카를 출시했어요. 유심카를 갖다가 꽂고 그러니까 자차 전용의 나름대로 지들 OS를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뭐 비슷해요. 하는 뭐 내비게이션 다운로드 받고 음식 주문도 하고 음악도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는 달라진 건 우리나라 김기사나 티맵이 줘갖고 그걸 공용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는 개인의 차 하나가 움직이면서 계속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꽂고 가면 내가 가는 그런 쪽에 이 시간대에는 어디 가면 위험하고 길이 어디 가면 엄청 막히고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 정보들을 다 자동으로 체크해서 저장하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뭐라고 틱틱거리면 그 사용자 정보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각 실시간대로 엄청나게 쌓인다는 거죠. 그 쌓인 것들을 다 모아갖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환경으로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개인정보 보안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개인정보 유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사회여갖고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 구축하고 활용하는 쪽에 제가 항저우에 알리바바 본사에 가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 알리바바 본사가 아니고 이제 마이지 인프라해서 개미홀딩스인데 그게 이제 마윈이 거예요. 알리바바는 원래는 누구 거예요? 손정희 거고. 가서 만나보니까 얘네들은 신경 쓰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빅데이터 구축이고 또 하나는 보안이고.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에 50여 개 대도시를 일일 배송입니다. 좀 창피하더라고요. 우리는 쿠팡이 어느 날 보니까 포털에서 운송업체로 바뀌었잖아요. 배송업체로. 딱 돌리면 로켓 배송 아닙니까? 그리고 내놓은 모토가 뭐예요? 나만 일일 배송이잖아요. 그죠? 중국 그 일일 전국 전체가 일일 배송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미 그 지역 다 분석한 거죠. 거기에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계층이 어떤 소득주는 어떻게 돼 있고 얘네들의 컨슈머 비입은 어떻고 다 있는 거예요. 중국에 만약에 SK가 물건 팔라고 들어간다. 글로벌 기업들이 물건 팔러 들어간다. 옛날에 월마트 같은 데다 해갖고 뭐 이렇게 팔락했는데 이미 중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온라인으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전지현이가 별그대에게 히트 쳐가지고 31개 중국의 성을 갖다 다 TV 광고로 도배를 치면 물건이 잘 팔릴까요? 안 팔죠. 결국 효율적 마케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어떤 수준의 어떤 소득 수준의 어떤 분포로 어떤 민족으로 얘네들은 어떤 컨슈머 비해를 갖고 있고 뭐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다 쥐고 있어요. 쥐고 이미. 그러니까 이놈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야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한테 컨설팅을 맡기면 이놈들은 점점 똑똑해져요. 돈 받아먹으면서 엠피리컬 테스트를 점점 더 쌓아가지고 간단치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뭐 개인정보 보호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 그러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늦으면 죽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는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선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놈들 짱꼴라들은 만약에 안 한다. 그런 쪽에 엄청난 기술 갖다가 다 구축해가지고 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프리즈너 딜레마입니다. 프리즈너 딜레마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작년 하반기만 해도 핀텍 그러면 뭐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핀텍은 디폴트 값이 됐어요.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저는 교수가 원래 아닙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혹시 한두 명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원래 이제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 시작을 해서 증권 쪽에 좀 오래 있다가 뭐 외작에 은행 가서 부행장하다 증권 사장하다가 공공기관 사장하다가 학교 와서 한 2년 됐어요. 근데 핀텍 지원센터 맡고 있는데 옛날 증권회사 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그 금융 쪽에서는 SK가 제일 강한 기관이 될 거야 이렇게 제가. 그게 사실 수수께끼였어요. SK 친구들 많이 있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이 금융과 결합되는 이런 그 핀텍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한 10년만 빨리 왔으면 아마 SK가 그룹 차원에서 훨씬 다른 쪽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근데 스틸 아까 제가 뭐 그 개도국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수요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뭐 금융위원회 이제 뭐 임종영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해결이 안 돼서 금산분리, 은산분리 때문에 뭐 핑퐁 하고 있지만 해외는 아무 이슈가 없거든요. 아무 이슈가 없어서 선진국들은 과거에 식민 제국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싫어하는 그런 구석들도 있고 한국이 그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요. 제가 금융 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핀텍이랑 같이 가야 되는 이유. 금융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서비스니까. 그거를 해외 나가서 수출한다 하고 해외 진출한다 하면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죠?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서로 달라갖고 서로 잘 이해 안 돼.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서비스 같은 거기서 팔아먹으려니까 잘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금융을 만약에 해외에서 좀 수출한다는 컨셉에서 키우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최소한 이런 IT 쪽을 활용을 하게 되면 디바이스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빨라지고 이만큼 편리하고 싸지고 안전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커버가 되고 실제로 해외 나가서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밖에 이제 부스 설치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훨씬 이해도가 빠른 거죠. 그러고서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하자 하면 그쪽도 사실 훨씬 부드럽게 그냥 나가서 지점 달랑 만들락 하고 허가 받을락 하고 헌법 허가 받을락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금융 쪽에 얘기를 하는데 금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만약에 이런 ICT 업체면서 그런 쪽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 그룹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밖에서 어프로치하면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 그쪽에 뭐 정부 부문이든 다른 쪽하고도 훨씬 설계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그리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제가 이거 뚜껑도 안 열고 그냥 갈지도 모르겠네요. 5분 남아서. 이건 지난 거기 때문에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그 AI와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코멘트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핀텍은 핀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니까 금융과 IT 다른 말로 하면 파이낸셜 서비스 인베리드 IT 뭐 이렇게 표현해서 IT에 내장된 금융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IT로 해서 금융 서비스 대체한다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미 해외는 이렇게 두 개 산업이 만난다는 거에서 이미 벌써 벗어났어요. 미국이나 특히 중국 이런 쪽은 오토 비즈니스로 다 갔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뭐 데피니션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산업 간 영역을 허물어서 융합한다 뭐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핀테크 대전에서 1등한 상품이 뭐냐? 뭐 대전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이제 국가 대별로 보면은 뭐 미국이 단연 탑에 있고 아시아에선 중국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중국만.
자, 밑단에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인데 1등 상품은 뭐가 있냐면 중국에 있어요. 중국의 1등 상품이 뭐냐면 온라인 보험 상품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중안보험이에요. 중국말로는 중안바오션이에요. 중안바오션인데 이게 1대 주주가 알리바바, 2대가 텐센트, 3대가 평안보험입니다. 평안보험이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2위하는 굉장히 큰 보험회사예요. 얘네들이 온라인 보험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짓을 했냐? 텐센트가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벤처 회사가 어떤 벤처 회사는 의료기기 벤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타치 방식의 혈당 측정 기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텐센트가 자기네 수요자 중국 최대 포탈이죠. 8억이니까 회원이 쫙 사람들이 사요. 환자만 사는 게 아니라 반건강인 건강한테 더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삽니다. 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스마트 터치 방식이니까 쉽게 터치를 해요. 예?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이게 계약돼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는 앉아가지고 쫙 쌓인 데이터를 갖다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쌓인 데이터가 뭐예요? 의료 헬스 빅데이터입니다. 그죠? 결국은 쫙 사람들이 하니까. 갖고 원격으로 진단해서 원격으로 처방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뭘 하냐면 온라인 보험회사인 중안바오션은 온라인 보험 상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 보험 상품이 기존에 우리가 삼성생명보험이나 우리 뭐 하나생명 이런 데서 만든 거하고는 틀려요. 이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했던 뭘 해갖고 혈당치가 점점 낮아지면 좋아지면 보험료 깎아줍니다. 이 사람이 게을러 갖고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거죠. 앞으로 보험 같은 거나 이런 상품 중은 결국 그 사람의 생활 그 헤빗, 드라이빙 헤빗, 운전 습관 뭐 이런 거 전부 연결돼서 IoT 연결되면 이게 다 상품에 반영이 돼요. 가격에. 게을러 갖고 운동을 안 해갖고 혈당치가 올라가면은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한 3개월 전이면 유효하다. 그 전 거면 안 되고 건강진단서 끊어와갖고 1년이고 2년이고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그래서 벌써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수익 모델을 보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수익 모델을 보면 그 의료기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생산한 의료기기 산업,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타치해갖고 의료 쪽 넘어갔을 때, 병원 쪽 넘어갔을 때 병원에 쌓은 의료 헬스 빅데이터 산업, 그죠? 그 다음에 병원 비즈니스인데 병원 비즈니스는 과거에는 오는 환자들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제는 보험이 됐든 빅데이터를 활용했든 의료기기를 활용했든 서로 연계해가지고 아웃도어 세일즈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원격 무료 비즈니스 바뀌면서 마케팅 포인트가 바뀌어요. 병원 비즈니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험회사가 온라인 보험 상품, 핀텍 상품을 만드는데 이전에 오프라인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했던 보험회사보다 훨씬 효율적인 상품을 만든 거예요. 논리적이고, 그죠? 이 사람의 노력력과 습관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바뀌는 거죠. 정부는 어느 나라는 앞으로 노령화 때문에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거의 돌아버리려고 그러는데 모럴 해저드가 있잖아요. 그냥 자빠져갖고 다 쓰고, 그죠? 이게 도대체 뭐 정말 건강한 건지 안 건강한지 모르는데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근데 이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죠? 꾀병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도 굉장히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져갈 수가 있고 좋고 예산 절감하고 아주 상품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는 거. 기존 아날로그나 오프라인 상품 대비 의료 헬스 빅데이터가 징징이네요. 강연 시간 종료. 네, 나온 거고 병원 비즈니스도 바뀐 거고, 그렇죠? 산업이 4개, 5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핀텍을 하게 되면은 금융 소비자 엔드 유저인 사람들 효율적이고 싸고 빠르고 다 좋은데 금융기관 종사한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이거. 응?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다 터주면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 N의 N승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수익이 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버텍스별로 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쟁이라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 갖다 내고 창업하고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갖다 할 수가 있고 거기서 고용 창출을 하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생기면 글로벌로 진출하고 어차피 인터넷 모바일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걔네 다 들어와서 다 헤쳐먹어요. 다 헤쳐먹어요. 지금 마인이 들어와서 바로 대부업 쓸 수 있어요.
바로 벤처 소상공인한테 대출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걔네 지난 5년 동안의 디폴트 레이시 1%도 안 됩니다. 0.3%예요. 부도율이. 벤처에 투자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기는데요. 실시간으로 보니까 당연히 효율적이지. 은행은 가서 자기가 전화하고 재고 보는데 보면 압니까?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쪽에 이제 SK그룹, SKT가 활용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 임 장관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금융기업만 하지 말고 대기업으로 갑시다.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한테 오픈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뚜껑을 열질 않았네. 우리 김 팀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센터장님 장표가 70장이 넘는 걸 보고 40분에 어떻게 발표를 하시려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못 갑니다. 딴소리 하시려고 그럴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드리셨어야 되는데 질문이 딱 3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빅데이터나 핀테크 등 기존과 다른 모델로 발전하려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규정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씩 해요? 저는 완화된다고 생각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 그리고 이미 좀 난센스예요. 이미 개인들이 미친 듯이 만들어서 다 지금 클라우드에다 보내고 있는데 무슨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중요한데 이미 그거 다 까꾸로 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면 내가 누군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그래서 필로소피컬리 다른 식으로 어프로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 가서 꼭 했어요 오늘. 네, 글로벌 이커머스 및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지금의 구글처럼 매출, 이익 달성한 지역 국가에 세금 내지 않으면 비즈니스 및 디지털 금융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예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것들이 엄청난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고 이미 이걸 생산 요소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이때까지 생각하는 생산 요소는 뭐예요? 토지, 자본, 노동이잖아요. 이미 인터넷 모바일의 생산 요소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이제 사실 국경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권력하고 상당히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를테면은 뭐 페드도 비트코인에서 연구를 하고 영국 지금 영란은행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연구하고 이더리움이라고 아시죠? 이더리움은 지금 새로 또 나와갖고 뭐 다오라는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아예 구조 바꾸려고 하고 있고 놀라운 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청산고래소를 갖다 설치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미국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갖다 이용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국가 권력하고 컨플릭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이슈 같은 거 나중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드디어 한 거예요.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이 돼서 디지털 세계가 맥시멈 50% 또는 막 40%까지 우리 생활을 갖다가 차지할 거다라는 거는 틀림없다. 이건 뭐 국가 권력이든 뭐든 분명히 그렇게 한다. 인간 본성상 지금 트렌드상 그렇다면 이걸 개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마 그런 세금 같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합해서 서로들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렌드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시간상 열띤 강연을 해주신 정유진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